1889년 5월 31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A씨의 가족들은 금요일 오후를 맞아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밖에선 끊임없이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들렸지만 원래도 비가 워낙 많이 오는 동네였기 때문에 가족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점차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죠. 창문의 커튼을 연 A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물의 벽이었습니다. 막을 방법도 피할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죠.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원인이 결론나지 않은 존스타운 대홍수 사건 57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존스타운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산 위에는 콘마호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댐으로 물을 막아 만들어진 인공호수였는데요. 사우스포크라는 이름의 이 댐은 길이가 284m, 높이는 22m로 건설 당시만 해도 세계 최대 규모의 토석댐이었죠. 사우스포크 댐은 19세기 초반 운하가 주요 교통수단이던 시절 물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철도가 등장하면서 인기를 끌자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는 반대로 운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댐의 용도가 마땅치 않아지자 그 자리를 사들인 것은 부유한 철강업자들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공간을 낚시와 사냥을 즐기는 사적인 휴양지로 바꾸기로 합니다. 이제 이 호수는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여 낚시를 하고 모임을 갖는 사교클럽의 장이 되었죠. 부유층의 사교클럽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호수의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트를 띄워 뱃놀이를 할 수 있어야 했고 낚시를 위해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어야 했죠. 또한 물이 가득 차 있는 호수의 풍경도 변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업체는 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이 빠져나가야 할 배수로의 아랫부분 일부를 막았고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설치했죠. 사우스포크 댐은 점점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가 아니라 물을 붙잡아두는 벽으로 변해갔습니다. 1889년 5월 말, 원래도 비가 많이 오던 이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20cm를 넘는 비가 며칠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고 내렸죠. 존스타운 사람들조차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이 엄청난 비가 산으로부터 계곡을 타고 콘마 호수로 쏟아져 들어갔고 쓰러진 나무와 여러 잔해들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원래대로라면 댐의 한계치를 넘기 전에 배수로로 물이 빠져나갔어야 했지만 물고기가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철망에 잔해들이 쌓여 구멍을 더 막아버렸고 안 그래도 높던 호수의 수위는 끝도 없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5월 30일 엄청난 속도로 물이 차오르자 관리인들과 인부들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댐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삽으로 흙을 퍼 돌과 함께 쌓기 시작했죠. 하지만 댐은 이미 속에서부터 젖어 있었습니다. 사우스포크 댐은 흙과 돌로 쌓은 토석댐이었기 때문에 수위가 너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미세한 틈을 통해 물이 벽 안으로 스며듭니다. 게다가 새로 얹은 흙마저 비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견고해지기는커녕 댐이 감당할 무게만 늘리는 격이었죠. 다음 날인 5월 31일 오후가 되자 물은 마침내 댐의 꼭대기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토석댐에서는 물이 위로 넘는 순간부터 급속도로 흙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침식은 절대 멈추지 않죠. 오후 3시 10분 사우스포크 댐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와 동시에 약 150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작은 산 하나가 통째로 덮쳐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물의 벽은 경로에 있던 숲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고 바위들도 흡수한 채 계곡을 따라 작은 마을들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댐에서 가장 가까웠던 사우스포크 마을의 주민들은 심상치 않은 댐 소식을 비교적 일찍 접하고 대피한 상태였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홍수에 결국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우스포크를 지나면서 더 크고 빨라진 물은 미네랄 포인트, 이스트 코노마를 지나며 마을 건물들을 흡수했고 이윽고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 중이었던 대형 철강 공장을 휩쓸어버리죠. 이 과정에서만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오후 4시 7분 존스타운에 괴물이 도착합니다. 이제 물의 속도는 시속 60km를 넘었고 나무, 바위, 건물, 대형 기계 등이 합쳐져 최대 높이 20m가 넘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된 채 그대로 도시를 강타합니다. 물이 도시 가장자리에 닿는 순간 먼저 무너진 것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장지대였습니다.
공장 옆의 철도가 물에 잠기고 객차가 밀리며 기계들과 울타리가 부서지는 소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소음을 들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왔고 홍수의 규모를 보자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즉시 도망쳐야 했지만 도대체 어디가 안전할지 알 수 없었죠. 일부 골목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철길은 더 이상 건널 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언덕 쪽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몇몇은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건 선택은 찰나의 순간에 강요되었죠. 물은 순식간에 골목으로 들어왔고 집 사이로 퍼졌습니다. 문이 뜯겨나가고 가구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서로를 부르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물은 그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떤 집은 통째로 밀려서 움직였습니다. 건물이 기반째로 뜯겨나가면서 집 전체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홍수가 덮칠 때의 굉음은 이제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패닉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너진 주택의 일부, 철로와 객차, 공장 설비 등의 잔해들은 시내에 위치한 스톤 브릿지를 맞닥뜨립니다. 도시 중심의 강 위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아래쪽이 아치형을 띤 철교였는데 홍수가 몰고 온 거대한 잔해들이 통과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좁았죠. 스톤 브릿지 아래에 쌓이기 시작한 거대한 잔해 더미는 맹렬히 돌진하던 물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늦추게 됩니다. 하지만 물길이 막히자 상류 쪽의 수위는 다시 빠르게 상승했고 압력은 점점 올라갔죠. 물과 함께 떠내려온 사람들은 잔해들 사이에 끼어 대부분이 사망하게 되고 일부 생존자들도 잔해 더미의 틈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잔해 더미 내부에서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불이 나게 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더미 안에는 기름과 연료, 산업 폐기물 등의 가연성 물질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불씨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불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더미 전체로 퍼져나간 불길로 인해 스톤 브릿지 일대는 물과 불로 인한 지옥도가 펼쳐졌죠. 아래에서 물이 차오르고 사방에서 불길이 번지는 상황은 최소한의 구조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스타운 전체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분이었죠. 무려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후에도 사고 수습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톤 브릿지 앞쪽에 쌓인 잔해 더미가 마치 하나의 댐처럼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폭파 전문가들까지 동원되었고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 잔해를 치우는 데에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후 존스타운 전체를 수습하는 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 홍수로 존스타운에서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나 기록 자체가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최소한으로 확인된 숫자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왜 재난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대피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기록에 따르면 위험한 상태를 인지한 관리인들이 하류 마을들과 존스타운 시내에 전보를 보내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도시는 즉시 경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홍수 경보는 여러 차례 있었고 대부분은 잘못된 경보였거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갔기에 주민들은 이번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보를 무시한 채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다가 화를 당했죠. 다만 홍수의 진행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주민 전체가 대피할 시간까지는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고 가파른 존스타운의 환경에 비추어 보면 피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집안에서 물이 빠지길 기다린다는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었죠. 실제로 생존자들의 증언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찬 유가족들은 레저시설 관계자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법원에서는 기록적인 강수량과 지형 구조 등을 이유로 이 참사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결과는 존스타운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판결 이후에 나온 수많은 논문들은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였다고 반박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홍수 방지 공사와 물길 정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존스타운은 또다시 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전만큼의 대참사는 아니었지만 1936년에는 25명이 사망했고 1977년에는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사망하고 무려 5만 명이 집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기술과 제도가 어디까지 자연을 막을 수 있는지를 강제로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존스타운은 과거보다 더 많은 대비책을 갖추고 제도가 발전했지만 자연재해의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존스타운이 자리잡고 있는 지형과 그 주변을 흐르는 강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단 10분 피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찰나의 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